말씀드리기 전에 지역명 또는 부대를 말씀드리면 관련자들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노출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병대 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로 아니 지역명하고 부대 말씀 안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바로 사단 까버리시네. 해병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대가 돌아가면서 동해안에 있는 해안 경기 근무를 나가는데 제가 상병 3호봉 정도 됐을 때 해안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해안의 소초에서 생활하면서 초소 근무를 나가는 걸 말합니다. 소초에는 북박이로 생활하는 TOD 병들이 있었고 소초 앞에 메인 초소에서 TOD 장비를 꼽아놓고 높은 곳에서 전 해안을 감시했었습니다. 처음 소초를 갔을 때 저는 상황병이라 TOD 병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섰는데 TOD 병들이 전부 병장들이라 군기는 개뿔 완전 다 민간인들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동네 슈퍼 그냥 막 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고 담배 사오고 군인도 아닌 놈들 하면서 속으로 욕했으나 치킨, 피자 등을 몇 번 얻어먹고는 나니 형제가 되었습니다. TOD는 Thermal Observation Device라는 열상 감시 장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OD 화면은 흑백 화면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짙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정말 재미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 흑백 TV 보는 기분이죠. 제가 배치받은 초소는 해안 근처 산속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로변에서 아무 표지판이 없는 비포장길로 쏙 들어가면 언덕을 넘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터에서 보는 해안선과 특히 동해일출은 정말 매일 봐도 너무 멋졌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새벽에 차를 몰고 자주 왔었고 이 구역은 작전 구역이기에 새벽 시간에 올라오는 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친해진 TOD 병들과 간부까지 해서 새벽에 치킨을 까먹던 중 TOD의 차 한 대가 그 공터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소근무 인원에게 연락을 해서 차를 돌려보낼 것을 지시했죠. TOD 선임은 제가 딸딸이를 드는 것을 막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너 야동 한번 볼래? 하는 거였습니다. 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눈으로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데 TOD 선임은 TOD를 신나게 움직이더니 그 공터에 차를 확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확대된 화면엔 차 안에 두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똑같은 화면이 계속 보이는 가운데 흥미가 떨어져서 읽던 책이나 읽어야지 하는데 와우! 오 시작됐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다시 TOD 화면을 한번 봤죠.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그 두 검은 형체가 운전석의 검은 형체의 촉수가 돋아나와 아주 바쁘게 보조석의 검은 형태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고 촉수? 한참을 공격하던 운전석의 검은 형태는 보조석으로 넘어서 하나의 검은 형태가 되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검은 형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검은 형태들의 움직임은 금방 끝났죠.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검은 형태들이 격렬한 전쟁이 끝나고 TOD 선임은 초소 근무자들에게 차를 쫓으라는 지시를 했고 그렇게 저는 군 생활을 하며 처음 본 야동 아닌 야동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죠. 그 후 저는 TOD 선임들과 더욱 친해져서 밤마다 올라오는 차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차가 올라올 때마다 흑백 TV 야동을 감상하며 나중에는 그 검은 형태들의 자세를 평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 거야 이 미친. 한참 그렇게 흑백 야동이 시시하게 변하던 중 저는 흑백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이씨 범죄 아니야? 그래서 저는 후임 한 명에게 계획을 설명했고 후임도 저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밤에 잠도 안 자고 차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무서는 열정만큼은 오지겠다. 목표의식 뚜렷하잖아. 목적이 분명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차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 저는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저의 후임놈 하나와 단독군장의 랜턴 2개, 사제 헤드라이트까지 장비하고 현장을 덮칠 생각에 흥분하며 냅다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TOD 선임이 나가는 저의 방탄모를 아주 세게 가격하며 이 멍청아야!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선임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임이 사악한 웃음을 띠며
99K 무전기를 건네면서 내가 신호하면 덮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99K까지 들고 가? 저는 그 순간 그 선임의 지혜와 배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배운 은엄패수를 써가며 후임과 차로 다가갔고 선임들은 콜 오브 듀티 게임에 나오는 드론으로 적을 감시하는 것처럼 여기 물방개, 여기 물방개 아직 꼼치 합체 안 했다. 작전 수행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황실 지금 현재 목표물 상황 어떤지 확인 바람. 목표물 2개 모두 뒷좌석으로 이동 중. 너무 접근하지 말고 엄폐하도록. 이런 식으로 무전을 계속하면서 저는 차의 뒷바퀴 오른쪽, 후임은 차의 왼쪽 뒷바퀴에 잠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합체 어서 가 지금이야 지금 하는 선임의 끼박한 무전 소리와 함께 저와 후임은 랜턴 2개를 차 창문에다가 딱 갖다 대고서 헤드라이트까지 켜면서 여기는 구세주 구역입니다. 시도까지 나가지 않으면 막 소리치면서 다가가니 제가 바라던 실제를 보게 되었죠. 차 안에서는 어느 남자가 헤드라이트를 본 고라니 마냥 눈이 동그래져서 하던 행위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래에는 급하게 옷으로 벗은 몸을 가리시는 여자분이 있었죠. 근데 자세히 보니 남자분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남자분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아이고 동네 경찰서장님이셨어요. 동네 경찰서장님이 저희 순찰 나갈 때 자주같이 순찰 돌아서 잘 알고 있던 분이었고 나이가 5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아버지같이 저희를 걱정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가져다 주시고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더 곤란한 건 우리 소초에서 출퇴근하는 상근병도 있었는데 그 상근병의 외삼촌이 바로 지금 이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아래에 계신 사모님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장님께서는 차에서 얼른 내려 셔츠를 대충 걸치고 팬티 안에 그 성난 놈을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역시 해병은 틀리구만. 경계에 아주 빈틈이 없어. 늘 열말하셨고 저는 당황하며 필승 경고 중 이상무 라고 격려하고 서장님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그래 땡땡땡 해병 고생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경기 잘하는지 한번 보러 올 거야 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잠시 벙찌고 있다가 후임에게 절대 서장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 입단속을 시키고 혹시라도 제가 한 짓이 상부에 올라갈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렇게 충격의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그 조카 상근이 피자와 통닭 등을 양손에 가득 들고 출근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상근 녀석이 해병님 삼촌이 해병님 전해주시랍니다 하면서 하얀색 봉투를 주는 겁니다. 봉투에는 10,000원짜리 5장과 간단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멋진 해병은 입도 무겁지 핫핫핫핫 이라고 적혀있었죠. 상근 후임은 치킨을 먹으며 해병님 저희 삼촌 잘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네요. 그날 충격을 받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잊고 올라오는 차마다 그렇게 덮쳤는데 소문이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안 오더라고요. 길고 긴 재미없는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근무 중에 가짜 해병과 치고받고 싸운 썰, 40대 여자랑 전화데이트 하다가 영창 간 선임 등 다른 여러가지 재밌는 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참치 뱃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소개로 들어왔다가 구독하고 요즘 매일 라디오처럼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가 저도 군생활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글 남겨볼게요. 제가 수송부에서 짬을 먹을 대로 먹어서 운행만 죽어라고 나가던 병장 때 밑에 후임놈들이 운전 더럽게 못해서 땜빵 많이 뛰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형차 운전병으로 제가 주로 맡은 차는 밥차였죠. 일명 부식차. 밥차의 장점이 아침 일찍 점호도 째고 바로 급양대 가서 음식 재료를 받아오면 부식차 업무가 끝나죠. 그래서 보통 오전에 부식차 일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부식차 일이 끝나면 바로 수송관님한테
가라 피카츄 같은 손짓을 하시면서 다른 차량으로 바꿔서 운행을 다시 나가죠. 레토나, 마티즈, 스타렉스, 두돈반, 다찌, 부식차, 미니버스, 5돈, 싸제, 카고트럭, 5톤 똥차 등 수송부에 있는 모든 차량은 다 운전해봤습니다. 사건의 그날 수송관님이 부식 수송을 마치고 복귀한 저에게 야 복귀 신고는 제끼고 저 바로 옆에 있는 하사랑 5톤 똥차 가지고 운행 갔다 와. 잘못 들었습니다? 전부 다 들었잖아 새끼야. 아이씨 군단에서 지원 요청 온 거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목적지까지 운행이야 그렇다 치고 저는 저거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용할 줄 알고 있는 부사수 붙여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갔다 와. 이놈 몇 번 똥차 운행 갔다 와서 다 할 줄 아는 놈이니까 모르는 거 한번 물어보고. 부사수가 하사야? 여기서 말한 부사수란 원래 똥차 사수한테 기초적인 똥차 사용법을 배운 2등병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3명이서 같이 가는 거야? 하사랑 2등병이랑 지금 병장이랑?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등병한테 나는 운전만 해서 목적지 갈 거니까 나머지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내가 진짜 똥차를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도와줘야 할 일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너 혼자 하다가 사고 나면 너나 나나 다 손해니까 알았지? 언제든지 꼭 말해야 돼. 땡땡병장님 알겠습니다. 진짜 착하네. 이러한 대화와 기초적인 방법을 다시 수송관님에게 교육 들은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송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면서 하신 게 그 똥 수거한 다음에 있잖아. 꼭 처리 다 하고 와야 된다. 내일 날 춥다고 하니까 꼭 정리하고 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운행을 나갔죠. 다행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고 똥을 수거하는데 부사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땡땡명장님 말입니다. 이 부대 뭔가 이상합니다. 이미 전에 2곳을 더 들려서 수거한 상황이었죠. 뭐가 이상한데? 앞에 2곳하고 냄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냄새가? 똥냄새가 똥냄새지 뭐. 이게 지금 사람 똥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봐서 냄새가 적응되긴 했는데 여긴 진짜 엄청 심합니다. 너가 고생해서 그런가 보지. 부대 복귀해서 냉동이나 먹자. 여기까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분 처리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 순번이 와서 호수를 연결하고 인분을 배출하려는데 갑자기 빨간 램프가 삐 하면서 켜지면서 지켜보던 담당자가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담당자가 나와서는 이거는 산성 수치가 너무 높아서 똥 못 받아요. 산성 수치요? 네 산성 수치요. 아니 세상에 무슨 동물 똥을 수거한 것도 아니고 음식물 짬을 수거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산성 수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똥 버리는데 뭔 산성 수치를 따지지? 그래서 부사수한테 야 너 이거 수거한 뒤에 여기 와본 적 있어? 저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입니다. 일찍 끝날 거 일이 꼬이는 것 같은데. 저랑 부사수랑 옆에 하사랑 난감해하고 있는 사이 담당자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를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처리장 옆에 논밭에 농수 흡입해서 한번 섞어봐요. 그러면 산성수치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어쩌겠습니까? 전문가 말 들어야지. 처리장 근처에 있는 논에서 똥차에다 농수를 투여하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섞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대기로 갖다가 막 휘젓고 막 그러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안 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부사수 선탑 간부 이렇게 셋이 생각해낸 방법이 진짜 무식하게 급출발 급정지 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답도 안 나오는 미친 짓이었는데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좀 섞였겠지 하고 다시 처리장 가서 호수를 설치하고 잘 섞였을 것 같은 칵테일 똥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삐 산성수치 높습니다. 정지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저도 모르게 부사수한테 야 이거 뭔 개같은 상황이냐 이거. 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담당자가 다시 한번 가서 농수 넣어서 섞어서 오랍니다. 또 농수를 투약하고 급출발 급정지 몇 번 후 다시 처리장 와서 호수 연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뜨는 빨간 램프. 그때 시설 담당자의 절레절레하는 고개. 그때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은 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담당자가 수치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농수를 섞어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한 번만 더 섞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또 했습니다. 농수 투입 믹싱 작업을 위한 급출발 급정지. 자 이제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처리장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오더니 퇴근해야 되니까 존나 잘 열심히 섞은 똥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요 이거 진짜 못 버리고 가면 수송관님한테 죽어요. 진짜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근 이후에 수거기계 못 틀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답니다. 선탑한 하사가 사정사정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대 복귀해야 되니까 이미 7시가 넘어서 수송관님은 하셨고 개인 폰으로 전화해서 복귀 신고하고 그날 있었던 일 보고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있으셨는지 잘 갔다 왔지? 특이사항 없지? 수송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전화 끊는다. 아니 수송관님 보고들이 뚜뚜뚜뚜
통화 종료. 다음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탱크 안에 있던 대량의 똥과 농수가 얼어버리는 바람에 똥차 탱크가 터질 뻔하고 흡입 배출하는 호수 연결 부위 터지고 수험관님은 저한테 똥도 못 버리는 새끼라고 뭐라고 하시고 저만 억울했던 썰이네요. 쓰다보니 두서도 없고 내용도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라고 가라운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게 뭔 아침부터 개 똥 얘긴지. 나는 그냥 똥차라 그러길래 오래된 차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똥차의 줄이 뭐 두 돈 반 중에 이제 뭐 적어돼 있는 것들인 건 줄 알았는데 리얼 똥인 줄 몰랐네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똥차는 안 만져봤거든요. 우리 부대에 뭐뭐 있었냐면 이런 거 기밀인가? 그냥 두 돈 반 있었어요. 예,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돈 반 있었고 여러 가지 그냥 한 6종 7종 정도 되는 여러 차들이 있었죠. 근데 저게 무슨 왜 저렇게 산성 수치가 높았는지 저건 저랬는지 모르겠네. 혹시 똥에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의문 좀 풀어주세요. 우리 모두에 뭔가가 지금 뭐 좀 너무 열린 결말이라 왜 뭐가 위험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똥 처리하는데 뭐가 힘들었고 뭐 때문인지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자세히 쓰신 것 같긴 한데 이해 안 돼. 똥을 처리하러 가는 처리 시설이 따로 있는 줄 처음 알았어. 나는 똥 어디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 인분 같은 거 바로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퇴비로. 그래서 한창 좀 놔뒀다가 뭐 독이 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인분이나 소똥 같은 거 바로 퇴비로 못 쓰거든요. 이 참 신기하면서도 더러웠던 그런 썰이었네요. 그리고 부사수는 제가 봤을 때 천직입니다. 그 상황에서 2등병밖에 안 되고 몇 번 안 나가봤는데 그 상황에서 땡땡면자님 좀 이상합니다. 여기는 좀 산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쪽에 눈이 트인 사람이고 아주 천직이야. 나가서도 꼭 관련된 일 해가지고 성공했기를 빕니다. 갑자기 그 훈련소 때 비 엄청 오는 날 그 판초우이 입고 개구리 피부같이 됐는데 찐득찐득하고 더운데 비 맞아가지고 비 안에 습기 때문에 막 옷에 막 달라붙고 막 그 개구리 그 냄새 나고 막 거북이 등껍질 어항 냄새 같은 거는 나는 그 판초우이 입고서 훈련소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그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변소가 그 저 쇠판으로 쓰댕으로 된 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아무렇게나 싸지 끼면 되는 거 다 연결돼 있는 거 그거 막 밑에 막 노란색으로 떼껴가지고 막 거기다가 오줌 싸고 있는데 막 뒤에 막 똥소리 나면서 똥 그 가스 냄새 겁나 나는 약간 그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네요. 나만 느낄 수 없으니까 조금 열심히 표현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무슨 냄새인지 뭔지 가늠도 안 되시는 분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냄새를 분명 훈련소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무조건 훈련장, 유격장 뭐 이런 데서 무조건 맡게 돼 있거든. 15년 군번 행정병 출신 예비역 아재예요. 훈련이 엄청 많은 부대를 나와서 전투 식량을 자주 먹었고 저희 부대는 행정병을 서령대로 편성해서 매일 아침에 주먹밥과 그리고 전투 식량, 저녁엔 주먹밥 총 2회 3끼를 두 돈반에 타고 나눠주는 업무를 맡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메뉴가 나오면 미리 빼돌려가지고 종류별로 먹어보는 소소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전투 식량별로 주관적인 리뷰 한번 남겨보려고요. 첫 번째, 2형. 전투 식량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특히 싸제로도 많이 유통되는 전투 식량이죠. 위에를 뜯어서 스프를 넣고 점선까지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15분 정도 불려서 먹는 종류예요. 훈련대는 취사 트레일러에 끓인 물을 이용했죠. 맛은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양념은 짜고 같이 딸려 들어오는 쪼꼬볼조차 먹어봤던 쪼꼬볼 중에 제일 싸구려 같은 맛이 느껴졌었죠. 제대로 끓인 물이 아니라 맛이 없다는 의견도 봤었는데 개소리예요. 18박 19일 3주 동안 밖에서 자야 되는 전술 훈련을 했는데 이 미친 일정으로 부대에 있는 전투 식량으로는 수량이 부족해서 싸제 전투 식량까지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급했었거든요. 똑같이 취사 트레일러 우린물이라도 싸제가 더 맛있습니다. 참고로 싸제 중에는 군답을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 회사 건 역시나 별로였어요.
그나마 장점을 적어보자면 즉각 취사형보다는 부피가 좀 작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총평 맛 0, 편의성 0. 정말 전쟁 나면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운반성 2. 그나마 즉각 취식형보다는 작다. 자, 두 번째 1형 레토르트 식품형. 오땡기 3분 카레 같은 봉지에 밥 2개, 반찬 3개, 플라스틱 포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는 건 뭐 그냥 뜯어서 먹어도 되고 보통은 끓는 물에 넣어서 데핀 다음에 먹는데 맛은 그럭저럭이. 볶음밥이 그냥 맨밥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3식단이 팥밥, 콩조림이라고 깊이 1위고 1식단이 볶음고추장이 있어서 1식단을 많이들 선호했죠. 나눠줄 때 3식단 말고 1식단 달라고 하는 부대원들이 새삼 떠오르네요. 총평 맛 별 2개. 3식단은 맛이 없어도 1, 2식단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편의성 3. 유사시엔 찬밤이라도 빨아먹을 수 있다. 운반성 상자가 오땡기 3분 카레 3개 정도 크기가 되는데 밥 2개가 있어서 2명이서 나눠 먹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즉각 취식형. 안에 보온팩이 들어있어 줄을 확 당기면 열이 나면서 데펴지는 구조입니다. 세 종류의 전투식량 중에 제일 선호되고 희귀했던 물건입니다. 데핀 다음 안에 있는 종이 그릇에다가 밥이랑 반찬 전부 쏟아놓고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발열팩이 내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열이 식기 전에 뽀글이를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맛은 좀 많이 짭니다. 하지만 1, 2형보다 훨씬 맛있죠. 굳이 설명하자면 계란 케첩을 비벼 먹는데 케첩을 좀 더 많이 넣은 맛? 다만 선호가 되긴 하지만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서령대가 식사 추진을 못하는 산속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는 야전 가설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었거든요. 단점이라면 즉각 취식 하나 챙길 부피면 2형을 2개 챙길 수 있고 1형은 3개나 챙길 수 있습니다. 총평 맛 4개. 짜지만 맛있었다. 편의성 5.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전혀 없다. 운반성 3. 발열팩 부피가 너무 크다. 혹시 전투식량 만드는 회사 사장님들이 이걸 보신다면 1형과 즉각 취식형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 1형에도 즉각 취식형이 들어가는 종이그릇 좀 넣어주세요. 2형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 제발 맛 좀 개선해주세요. 생각남님이 한번 적어봤는데요. 철저하게 제 주관적으로 적은 글이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군대 있을 때는 저 2형이라고 하는 물 부어서 먹는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걸 굳이 끓는 물로 안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반 운전병들이랑은 좀 다른 운전을 했는데 저희는 한 번 나갈 때 두 돈 반이 많이 나가면은 한 50대까지도 나가는 가서 뿔뿔이 흩어져요. 차를 소산시켜서 세워놓는 게 우리 부대 특징이었는데 밥을 그 부대에서 추진을 못 해주거나 안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때 이제 전투식량을 많이 먹었거든요. 훈련하면서 얼굴에 막 칠하고서 자기네들은 산을 다니고 있는데 운전병들은 운전 좌석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는 그래도 한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밥 먹어야 되냐면 2형 먹는데 물이 없어서 각자 수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요. 근데 뜨거운 물 받을 수가 없어. 짬이 안 되면. 왜냐하면 선임들이 뜨거운 물 다 받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찬물 받아. 그런 다음에 타자마자 2형 뜯어. 물 부어. 그리고 두 돈 반에 보면은 앞에 다시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넣어둬요. 그리고서 2-3시간 뒤에 밥 먹을 시간이 되고 그 찬물에 부른 밥 먹는 거예요. 따뜻하지도 않고 겨울에는 어석어석하고 그렇게 해서 불려 먹었었죠. 제일 좋아했던 게 2형인데 사실 1형이 이분은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존나 느끼해요. 밥 딱 뜯잖아요. 버터 같아. 떡처럼 된 밥이 완전 기름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뭐 다른 뭐 반찬들 이런 것도 다 기름져. 칼로리는 개 높아가지고 그거 한 끼 먹으면 전투 한 10일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그거 1000칼로리 넘어. 저는 2형을 훨씬 좋아했어요. 담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기가 제일 편해. 1형은 2형은 존나 피곤한데 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입에다가 그냥 쑤셔넣기 제일 좋아. 여튼 저는 줄 땡겨서 데펴 먹는 거? 그거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부대 특성상 이제 특전사하고 특공대들 지원을 제일 많이 나가는데 특전사 특공대들 작전하거나 훈련할 때 거의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가면은 특전사 애들 보급이 일반 병사들 보급이랑 아예 다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밑에 쌀이 있는데 그 위에 면이 있었나 뭐 사리곰탕처럼 생겼는데 물 부으면 딱 사리곰탕이야. 근데 그 밑에 밥이 있나 그래요. 그래서 먹고 밥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 그게 컵라면 같이 보급이 나오더라고. 이야 씨 보급이 무슨 개 엘레강스 안에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처음 보는 그런 부식들 많이 먹었어. 특전사랑 훈련하면서. 특전사들은 그거 먹지도 않아. 막 줘. 야 운전병들 줘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충성. 운전병들 막 이렇게 서있어. 맨날 애기 취급해. 야야야야 운전병들 먼저 빨리 먹여. 쟤네 저 차 정비하고서 갈 준비해야 돼.
알겠습니다. 야, 운전병들 앞으로 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막 특전사들 막 하사 중사 애들 막 얼굴 시커매가지고 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차에 가가지고 배 이렇게 두들기면 특전사들 가자. 특전사들 존나 무서워. 특전사들은 총 요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 MP5 같은 거. 걔네들 같이 작전 나가고 이럴 때 실탄 넣고 작전 나가고 이런 경우 있어서 존나 무서웠다. 그냥 하는 게 달라. 그냥 회 상황 같아. 약간 특공대하고 특전사하고 이렇게 나눈다면 특공대는 병사 같아요. 그리고 특공대 존나 불쌍해. 세상에서 내가 진짜 군 생활하면서 진짜 존나 불쌍하다. 와, 특공대 나온 사람 있다 그러면 나 진짜 무조건 대우해줘야지. 와, 존나 불쌍하다. 이럴 정도로 걔네는 한 2달에 한 번씩 정도 지원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뭔 거지가 와. 거지가 막 바지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바지에다가 막 나뭇잎 존내 붙이고 진흙 막 다 굳어가지고 막 그런 바지 입고 나는 무슨 유격 뛰고 온 줄 알았어. 완전 군장하고서 이러고 막 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저씨 전쟁 났어요. 저희 매복 작전하다가 지금 훈련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매복 작전을 얼마나 했는데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매복 작전을 한 거야. 군장 다 싸고 산에서. 그러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다른 훈련지구로 훈련 또 하러 가는 거야. 야, 근데 그걸 한 번만 봤으면 이 새끼들 뭐 누가 눈 돌아가가지고 뭐 특공대장이나 누가 눈 돌아가가지고 애들 갈구는 건가 보다 이럴 텐데 갈 때마다 그러고 있어. 갈 때마다 존나 불쌍해. 웬만하면 운전병들 내려서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운전병 손 다치고 발 다치고 이러면 운전할 사람 없다고. 그러면은 니 차 누가 운전할 거냐고 맨날 갈굼당하고 그래서 운전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치면은 씨발 우리만 손해고 그거 차 한 대 운영 못하는 것 때문에 개욕 먹어요. 개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이 빠그라지는 거야. 딱 인원수 맞춰서 가니까 차를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막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욕 존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진짜 내 특공대만큼은 내 한 손으로 오른손 다쳐서 왼손으로 운전하면서 왼손으로 기어 운전하더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공대 애들 거는 물건 다 지러졌어. 존나 불쌍해. 와.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걔는 전식 이거 먹지도 않았어. 어느 특공대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저랑 같은 짬으로 저랑 좀 비슷할 때 가서 얼굴 좀 몇 번 본 특공대원도 있는데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짜. 저도 뭐 전식 먹었던 거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전투식량 군대 가면 한 번씩은 다 먹어보죠.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군인들 뭐 밥 제때제때 먹네 뭐 좋은 거 먹네 도시락 먹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바로 토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열량 소비량이 미친 듯이 많기 때문에 6시간 7시간씩 노동하고서 먹는 게 저 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서 흡수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배에 기름 차가지고 기름 껴가지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전식 먹는다고 입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뱉고 유튜브로 썰랑썰레를 재밌게 청취하고 있는 40대 후반 아저씨입니다. 개보님이 사연을 재밌게 읽어주시고 더불어 해당 사연에 덧붙여서 주시는 감상평이 늘 치우침 없이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개보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쓰시는 단어가 아주 고급 단어인데? 배움이 기신 분이야. 제 이야기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저는 육군 제2 훈련소로 입대 훈련을 마치고 의무 주특기로 분류되어 국군 군의 학교에서 EMBC 1206기로 교육을 받고 수방사 예하 땡땡사단 땡땡연대 의무중대로 자대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의무병들은 상급 부대에 있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일반 보병이나 여타 다른 보직보다는 의무병인데 당연히 편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얼마 전 부대 편제가 개편되어 연대 직할 중대로 개편된 의무중대는 일반 대대급의 행정 업무를 해내야 되는 처지였죠. 문제는 제 위로 선임이 2명이 있었고요. 한 명은 약제병, 한 명은 방사선병이었습니다. 이 둘은 거의 독립대대의 지대병 같은 근무를 해오고 있던 터라 부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뭔가 하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였죠. 간부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군의관은 저녁을 앞두고 출근을 아예 안 했으며 한 달 뒤 전역한다고 오더니 그날 전역해버려. 의무행정관은 공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대 배치 둘째 날부터 저는 저희 직할중대의 인사, 군수, 동원, 작전, 예민, 정보, 의무 개원이 되었습니다. 와, 지옥이야. 종합행정병이야 뭐야. 종합행정지옥병. 대기요? 그딴 거 없었죠. 제가 2월 1일 군번인데 부대 일자를
1월 1일 것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 2월 1일날 군대에 입대했는데 어떻게 부대 일지를 1월 1일부터 써? 2달치를 어떻게 쓰는 거야? 가란가? 일과가 시작되면 연대 각 처부에서 전화가 막 몰려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받고요. 처음 들어보는 행정 업무 언제 올릴 거냐고 지랄을 해대죠. 그럼 이등병인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다가 처부로 불려가서 개꼬라지를 당하곤 했습니다. 여하튼 부대 전체에서 의무중대는 패급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저녁 식사도 언제나 다른 직 할 때 다 먹어야 할 수 있었고 연본 간부들도 부사관이나 사병 그리고 방위병들조차 의무중대를 돌팔이라면서 개무시를 했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임질 간부는 하나도 없고 부대 편제 개편나서 서류상 갖춰야 될 행정 업무는 많은데 내용을 아는 선임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복지부동의 선임 2명은 버로우치고 있고 앞이 막막했죠.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연대 각 처부에 불려가 당하는 개꼬라지였는데 하루는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보안 의무중대 이병 땡땡땡입니다. 야 돌팔이 어딨어? 충성 잘 못 들었습니다. 아이 군의관 어딨냐고. 저는 속으로 군의관 얼굴은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군의관은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 내가 안전관인데 군의관이 돌팔이 새끼를 군사재판에 회부해버린다는 등 어쩌는 둥 혼자 개빡쳐가지고 지랄을 해대더니 저더러 너 당장 인사과로 튀어와 라고 하더군요. 뭐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충성 의무중대 이병 김땡땡 인사과에 용무이 써왔습니다. 이리와! 이러는데 보니까 중사였고 안전담당관이라 아니는 명피가 있었죠. 절 불러세워놓고 본 적도 없는 군의관 욕을 한바탕 하더니 무슨 사고 예방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하고 서 있으니까 뭔지 모르냐며 지랄을 하길래 저희 선임에게 확인해보고 올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 X는 알아? 이러길래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너희 돌팔이 X들은 하나같이 왜 이러냐? 군의관 X도 출근하라고 개원놈들 배째라는 식이고 넌 대학 다니다 온 놈이 아는 말이 잘못 들었습니다 밖에 없냐? 등등등등등. 갈굼은 업무에서 시작해서 인신공격으로 이어졌고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등의 모욕에 저는 눈이 확 돌아버렸죠. 안정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부모님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었고 안정관은 잠시 벙쪄있더니 개쌍욕을 하면서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쳐맞고 인사장교와 인사과 개원들이 겨우 말려서 도망치듯 중대로 돌아왔죠. 다음날 일과 시작과 동시에 선임한테 보고하고 인사과로 올라간 저는 안정관에 가서 해당 업무를 우리 중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인상을 쓰던 안정관은 개원 하나를 부르더니 절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개원이 자기도 일과 시간엔 바쁘니까 저녁 먹고 일찍 하사한테 야간 작업 보고 올리고서 인사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인사과 개원은 안정관에게 들이대고 처맞은 다음날 인사과 문 열고 들어오길래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다며 인사과 업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병 마로쯤 됐을 때였나요? 그 양반은 저한테 군 생활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그때부터 각 처부에서 업무가 하달되거나 펑크가 나면 그 양반이 처부 개원을 저한테 연결시켜주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야근을 해야 됐고요. 힘들었지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각종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상병쯤 되었을 때 대대나 직할 때 개원들이 의무중대에 와서 저한테 일을 배워가기도 했으니 빡세게 일하긴 했었나 봅니다. 처부에서도 자기들 바쁘면 의무중대 김땡땡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직할 때 개원들을 보내는 진풍경이 생기곤 했죠. 여하튼 입대 전 별명이 곰이었던 저는 날아가는 총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도 국군, 군의 학교, 군기는 못 잡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의 빵실한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곰에서 돼지가 되어가고 있던 중이었고 키 173에 108kg의 돼지가 되어 자대에 왔었더랬습니다만 자대 배치 100일 휴가를 나갈 때 60kg을 찍었고 입어보지도 못한 A급 군복이 너무 커져버려서 휴가자 자세가 안 나온다며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니 어머님께서는 눈물부터 보이셨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곤 아이고 내 복실 강아지가 입이 돌아갔다 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죠. 그날 저녁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제야 좀 자세가 나온다며 흡족해 하셨고 할머니한테 혼나셨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런 겁니다. 당시에는 팔자핀 보직이라는 의무병 주특기 번호도 810 8자로 시작한다며 자대에 가서 얼마나 야근을 팠으면 석 달 만에 48kg이 빠졌겠느니 뭐니 이런 썰입죠.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의무병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해요. 예상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패급 동기 덕분에 지대병에서 말년 풀린 썰, 포상 휴가 중에 우리 할머니 덕분에 표창 받은 썰, 무장 탈영병 덕분에 기무대 끌려간 썰, 몰래 술 먹다가 치킨집 아들 덕분에 거수자 체포한 썰, 사격 잘한다고 대대에 팔려갔다가 검열관한테 딱 걸린 썰 등등입니다 라고 동산 시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야 근데 후반기 교육받고 자대 배치 훈련소에서도 아니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108kg에서 60kg 찍고서 집에 간 거는 정말 야 제가 봤을 땐 있잖아요. 정말 이건 관점의 차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고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100일 휴가 3달 만에 48kg. 물론 몸이 상하거나 좀 이렇게 멘탈적으로 상할지언정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말하는 아름다운 몸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빼빼 마른 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군대에 가서 보름 저 100일 휴가 100일 휴가도 아니지. 100일 휴가면은 100일 있어야 되는 건데 훈련소 후반기 하면 2달 빼면은 60일 빼면 40일 만에 48kg가 빠졌다는 건데 하루에 1kg 넘게 빠졌다는 1.5kg씩 1.2kg씩 빠졌다는 얘긴데 그러면 40일 만에 48kg이 빠진 거예요.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살쪘다고 군대 가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편한 보직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보직을 받아서 빡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진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살을 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타의에 의해서 살을 빼려면 돈 수백만 원 주고서 하는 PT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타의에서 의해서 살 빼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아주 옛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군대 가서 저도 군대에 입대했을 때 98kg 뭐 거의 100kg 가까이 돼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만 훈련소 30일 만에 저도 76kg, 2kg 뭐 이렇게까지 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신진대사하고 기초대사량으로 인해서 지방이 미친듯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 갔다 오면 다들 이런 얘기 하죠. 살이 마른 사람들은 살이 찐다, 살이 쪘던 사람들은 살이 빠진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대 배치받고 PX 가서 냉동 돌려먹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근데 전역할 때까지도 계속 그 몸무게 유지했어요. 왜냐면은 전역하기 전날까지 대대장님께서 대보고 너는 나한테 찍혔으니까 하수구 파 그래가지고 전역 전날까지 하수구를 팠으니까요. A급 있고 B급 애들 다 줘가지고 그 양반 잘 사나 모르겠네. 대대장님이랑 친했어요. 그 대대장님 계실 때 그 제가 서울로 갔다 진격해가지고 대대장님께서 저한테 아주 감복하셨었죠. 그때 감탄하셨었죠. 때는 2010년도 2월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20살 되면 군대 안 가는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영장이 날라오는 바람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싶어 입대 전에 모아둔 돈 전부 탕진해서 무리하게 놀아댄 탓에 심각한 몸살이 걸린 상태로 배기보충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검사 열 체크하고 고열 환자로 분류되어서 강제 격리되었고 TV 보고 자고 이틀인가 3일 동안 개꿀 빨아대며 다른 입원해 있는 아저씨들한테 저 장정은 와서 3일 동안 잠만 자냐 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누워서 잠만 잤죠. 아무튼 그렇게 꿀을 빨고 회복 뒤 훈련소로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제식 훈련 같은 건 다 끝나 있고 4개의 생활관 중에 4번째 생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뻥인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4번째 생활관이 약간 어디가 아프거나 비만인 애들 등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모아놓는 생활관이라고 들었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모여서 자대 배치 발표 받는 날이었는데 제 동기들은 뭐 야수교, 뭐 땡땡연대, 뭐 머시기 막 이런 데로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오는데 저만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저만 맨 마지막에 수색대대 본부중대 땡땡땡이라고 박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갑자기 뭐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이 너 뭐 잘못해서 거의 끌려가냐? 막 이러고 이전에 훈련소 1주차 때인가 2주차 때 생활하던 도중에 행정반에 본인 포함 몇 명 불려가가지고 수색중대 갈 생각 없냐고 제안당해서 동기들이랑 얘기할 때 수색대 가면 지뢰밟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 나면 총알바지 된다고 그러고 막 군대 생활하는 산속에서 갇혀 지내서 페인 된다 등 오만 안 좋은 얘기만 들었던 터라 죄송해요 라고 하고 안 간다고 했는데 수색 중대도 아니고 수색 대대로 발령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색 중대는 그나마 지원자가 몇 없어서 지들끼리 같이 가는 애들이 몇 있었는데 대대는 저 한 명이라 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본부 중대로 발령받았던 터라 전방 중대보다는 낫다는 위안을 삼기는 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생활관에서 생활했던 내가 왜 수색대대로 가는지 전산 오류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터라 어쨌든 그냥 마음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그래 남자라면 수색대 정도는 나와야지 하면서 수색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그랬군요. 전이 보고 통신소대로 가게 되었는데
얼마 뒤 고참들이 통신대에 야매로 스타 깔아서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주동자 2명이 영창, 나머지들은 뭐 근신, 징계 먹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CP병으로 있을 수 없다며 전 CP병은 잘리고 인원이 없는 관계로 2등병인 제가 CP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꿀이었네. 자, 모시던 대대장님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키나 덩치는 크지 않으셨지만 포스가 대단하신 양반이어서 작은 거인으로 불렸습니다. 병사들은 당연하고 부사관 장교할 것 없이 대대장님 앞에서는 엘사마냥 경직되고 엄청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딱히 대대장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장교, 부사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대장이라는 위치가 정말 엄청 대단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 작전과장 소령은 다들 그냥 편하게 대위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대했던 게 참 미스테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 부대 내 부조리가 엄청 심했었다는데 이 대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병사 간의 경례도 없어버리고 훈련도 하도 빡세게 굴려서 그런지 각종 폭행과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잘한 일에 대해서도 포상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그리고 불시에 모든 중대 내 모든 물자를 연병장으로 옮기는 훈련을 했는데 대대장님은 전장나도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할 거냐면서 한번 화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간부 병사들이 완전 개쫄아가지고 화스트페이스 하자마자 진짜 여태까지 본 적 없던 속도로 다다다다다다 옮기는데 원래 30분인가 걸리던 거를 10분만인가 15분만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옮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번째, 간부보다 병사를 훨씬 더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훈련도 가장 빡세게 하기로 소문났었고 했지만 군생활하면서 이 대대장님을 욕하는 사람을 일단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간부 포함해서요. 어쨌든 저는 CP병으로 대대장님이 커피 타주는 일이 주 업무였지만 전방 작전에 있을 때는 통신기 메고 DMZ 끌려 들어가서 더덕 냄새도 스윗하게 맡아보고 그 괴뢰들 노는 거 지켜볼 수 있는 신박한 보직이어서 나름 재미있는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육본이었나 어디 지하 벙커 같은 곳에서 3년 정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대령님이 커피 타오고 뭐 그런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연병장에서 대대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 모여서 인사하는데 다들 진심을 다해서 칼각으로 목소리도 겁나 우렁차게 아쉬워하면서 보내드리던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CP하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기간도 6-7개월밖에 안 됐지만 좀 찡하더라고요. 아무튼 떠나시기 전이든 떠나고 나서든 간부들이 대대장님 같은 사람 없다면서 그 양반은 진짜 참군인이라고 저런 사람이 별을 달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금방 장군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제가 전역하고 얼마 후 가신 그곳에서 고생하셔서 대령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기뻐했죠. 전역을 하고 나서 소식을 들어? 어떻게? 그렇게 대령이 된 대대장님은 본래 본인이 계셨던 대대장했던 곳으로 연대장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기쁨도 잠시. 제2의 고향으로 와서 연대장 달고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갑자기 DP에 나왔던 총기 난사 같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책임을 지게 되었고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녁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던 선임과 후임들과 술 한 잔 먹으면서 야 진짜 그 양반 포스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큰 별이 졌다. 이 나라 군대는 유능한 인재는 다 잃었다 등 아쉬움을 내뱉는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첫째의 돌잔치를 하게 되어 그냥 제 개인 SNS에 초대장 달랑 하나 올려놨었는데 돌잔치 당일 갑자기 누가 화환을 들고 들어오길래 옆집 잔치하는데 누가 잘못 들고 왔나 싶어서 보니까 우리 홀에다가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지? 누가 보냈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께서 연락도 안 드렸는데 제 SNS 보시고선 저를 기억해 주시고 화환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길지도 않고 한 6개월 정도 잠깐 모셨는데 그때 당시 2등병을 기억해 주시고는 일개 병사의 잔치에 이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어 제 동기들과 같이 군생활을 했던 고참 후임들 다 놀랐습니다. 이 화환 하나 덕분에 자존감 200% 상승해서 어깨도 으쓱해지고 완전 감동 먹어서 눈물이 날 뻔했죠. 일 다 끝나고 감사 인사를 하기 연락드렸더니 육사에서 교수님으로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DP 보다가 또 유튜브로 각종 군대썰 보다 보니 생각나서 자랑겸 한번 끄적여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야, 간부님도 참군이셔서 뭐 더 챙겨준 것도 있겠지만 이 친구도 뭐 잘했으니까 지금 이 글 쓰신 분도 어느 정도 기억에 남을 만큼은 잘했으니까 이후로 SNS에 뭐 올리고 이랬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다가 뭐 잘 지내나 보고 있다가 선물 보내신 거겠지. 유능한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제일 그 말단에 있는 곳에서 사건이 터지면
옷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고 명망이 있고 그러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병사들한테도 아주 신임을 받으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막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밑에서 짬을 시키고서 위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휘체계의 붕괴죠. 군대는 보고가 끝이거든요.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맨 위에 있는 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럼 중간에 짬을 시켰다는 거고, 그 짬 시킬 만한 애들을 대대장급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소상히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헤쳐나가자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아주 작은 일까지도 아주 말단부터 보고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겠죠, 프로세스가. 하지만 어디 한 군데가 좀 잘못되어 있었고 그게 겹치고 겹치다 보니 큰 사건이 터져서 이제 옷을 벗는다고 표현하죠. 내려놓고서 저렇게 되신 건데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저렇게 근데 전역한 친구한테까지 챙겨주는 그런 군인은 없으니까 솔직히 병사들한테 만큼은 진심으로 다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챙겨주셨던 대대장님이었던 거는 확실하네요. 저런 고마운 간부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봐요. 제가 썰렁썰레 하면서 수천 케이스를 보고 저도 군생활하면서 수많은 간부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친구한테만큼은 진심을 다한 간부였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썰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중부전선의 휴전선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연대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평화롭던 어느 날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500MD라고 하나요? 500MD라 그러나요? 육군 헬기 부대 나오신 분들 이거 말하는 거 제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MD 잠자리 헬기 한 대가 우리 부대 위를 지나 전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어휴, 사단장이 전방 시찰하러 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서 UH-1H 헬기 한 대가 또다시 전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뭐야, 군단장도 전방 시찰을 하나? 오늘은 웬일로 사단장이랑 군단장이랑 동시에 다 출격하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조금 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경기 아니야? 경기 씨발 경기 소리 아니야? 온갖 종류의 헬기들이 서로 앞다퉈서 전방으로 향해 가더라고요. 군생활하면서 어쩌다가 헬기 한두 대가 전방을 방문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긴급한 콧바람 소리 내면서 전방 철책으로 돌진해가는 거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딱 봐도 뭔가 일이 크게 터졌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옆사단으로 옮겨갑니다. 옆사단은 당시 사단 훈련 중이었습니다. 훈련 도중에 헬기 2대가 전방으로 향했죠. 한 대는 원래 전방을 향해 가고 있었고 뒤따르던 헬기는 앞에 헬기가 전방으로 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뒤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방에는 원래 철책 바로 앞산에 비행기가 상공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커다란 반사판을 휴전선 따라서 가로로 길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그 반사판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앞서가던 헬기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고 뒤따르던 헬기는 앞 헬기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거기서 혼자 유턴해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헬기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북쪽으로 향해 가다가 휴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상공까지 그대로 진입해버린 거죠. 순간 빡친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헬기를 향해서 불을 뿜기 시작했는데 북한군의 대공사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 당황하며 가까스로 기술을 돌려서 우측으로 돌려 유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측에는 우리 연대가 위치하고 있었죠. 다시 우리 연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따분한 우리 연대 휴전선. 평화롭던 그곳에 아니 난데없이 무장 헬기 한 대가 불쑥 나타나 전력 질주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소초근무자들은 이것저것 따져볼 겨를도 없었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전시 교전 중이 아닌 이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헬기는 무조건 적기니까요. 바로 상황실에 적의 무장 헬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보고하자마자 바로 대공화기로 그대로 갈겨버린 거였죠. 그때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에게 날린 한마디가 압권이었습니다. 야, 그게 너일 거야. 남북한 양쪽에서 공격당한 헬기는 다행히 격추되지 않고 전방에 비이상 착륙했죠. 그리고 제가 연대본부 상공에서 목격했던 그 헬기들이 차례로 도착해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헬기의 크고 작은 탄은이, 총알 자국이죠, 17개 정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군인이 쏜 탄은이 13개, 우리 소초병이 쏜 탄은이 4개,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 숫자를 듣고 뭔가 우리가 북한군에게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우리 군의 의문의 일패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군도 할 말이 있죠. 상공에 노출된 시간이 달랐다는 겁니다. 북한군은 저 멀리 다가오는 걸 보고 있다가 충분히 쏠 시간을 갖고 쏜 것이었고, 우리 소초병은 눈앞에 갑자기 불쑥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뒤로 넘어가는 거를 실제 사격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날 이 사건으로 우리 부대에는 쉴 새 없이 국방부의 별들이 들어닥쳤습니다. 하루 동안 출연한 별의 숫자가 50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국방부 관계자는 다 왔었던 거죠.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무대가 와서 조사를 했고, 기무대로 넘어간 후에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썰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까지 넘어갔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내심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문도 흘러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대 후 옆사단에서 전역한 사람들에게 들으니 허가된 비행이었고 미리 통지된 비행이었는데 잘 모르는 우리 소초병이 뭣도 모르고 사격을 해서 엄한 우리 헬기 조종사 죽을 뻔했다고 욕하더라고요. 근데 허가도 통지도 모두 자기네 사단에 했던 거지 옆사단인 우리 사단에 한 건 아니니까 우리 소초병은 잘못이 없죠. 그런데 하나 정확히 넘겨짚고 가야 될 건, 소초병 근무 수칙에 북한에서 남하하는 헬기가 있더라도 상대가 먼저 공격해오지 않는 이상 대공사격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전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신속히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남쪽으로 귀순하는 헬기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쓰신 분 사단에서 잘못했다는 거네. 이상 썰을 마칩니다. 다음 썰은 부대에 있었던 다소 황당한 총기 오발사고, 총알은 왜 말년 병장에게로 날아가는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리였습니다. 저번에 그 수소폭탄 터지는 거, 수소폭탄 터트린 동기 이야기 올려주신 분이죠. 아주 옛날에 군대 생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 군대 생활입니다. 저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헬기를 멀리서밖에 못 봤는데, 사단장이었나 아니 여단장이었나 사단장이었나 누가 훈련지에 헬기를 타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부대에 차량 지원을 나간 거여서 차 이렇게 둥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네 병사들 바람 막으려고 둥그렇게 한 건 줄 몰랐지. 평평한 그냥 땅인데 거기에 헬기가 내려오고 그 바람을 우리 차가 다 맞더라고. 차 3차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참, 우리 간부들이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사들한테는 하여튼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 차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해봐. 이게 위에가 두돈반은 이 위에가 호루라 그래가지고 방수포로 돼 있어요. 방수포가 어떤 재질이냐, 청바지 한 2겹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기름 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만지면 찐득찐득하고 그걸로 이 위에 천장이 돼 있는데, 헬기 내려오니까 헬기 내려오는 그 느낌 나니까 이 위에 천장이 이러면서 막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두돈반 안에 있는 압력이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막 이러더라고. 내 몸 자체가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나는 헬기가 올라가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머리 막 이렇게 하고서 막 고개 숙이고 이러고 타고 올라가고 그러잖아. 아니 헬기에서 한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헬기 돌고 있는 그 프로펠러의 위압감 때문에 내 머리가 잘릴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세게 들더라고. 내가 여기서 한 5m만 더 들어가면은 저 헬기 날개에 혹시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막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뭐 풍압에 의해서 내 목이 다 달아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무서워. 압박감 장난 아니야. 진짜 대단한 거는 거기서 내리는데 그 간부 있지. 별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헬기를 타고 온 그 사람 내려오는데 흐트러짐도 없어. 야상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냥 이러고 내려와. 그 앞에 보좌하는 애들은 막 이러고서 확 이러고 가다가 얼굴 이렇게 보더니 막 이러고. 근데 그런 헬기가 50대나 왔다 갔다 했다? 아,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연병장 나라시 됐습니다. 한 4돈짜리 돌까지도 아마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난 아니야. 아니 실제로 보면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가까이 가면은 고개 이렇게 숙이게 된다니까? 아니 날개가 저기 앞에 몇십 미터 앞에 있는데 날개가 저 앞에 있는데도 이러고 가게 돼. 왜? 날개가 막 쳐져서 막 이렇게 아래로 쳐져가지고 도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약간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밑을 훑는 것처럼 이렇게 단다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앞에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돼 자동으로. 진짜 처음 헬기 보고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제 헬기나 얘기가 나와서. 여자친구랑 군대 얘기로 썰 풀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한번 글 적어봅니다. 저는 10년도 9월에 해군 입대했습니다. 군사 기초교육의 꽃은 행군이라고 생각됩니다. 4주간의 교육기간 중 3주차 극기주의 훈련을 완료하고 완전 군장 상태로 시루봉 행군이라고 하는 약 20km와 행군을 할 때의 일이었죠. 평반인 제게 완전 군장 상태에서 행군은 지옥이나 따로 없었으니 도깨비 교관이 옆에서 마크하고 있었기에 대열에 맞춰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카메라를 들고 살색 복장을 입은 정훈 장교가 보였고 저를 찍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순간 멋지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남겨야 되겠다. 늠름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1초 응시한 후 다시 열심히 걸어갔죠. 그렇게 열심히 시루봉이라는 곳의 꼭대기에 도착해서 각 소대별로 시루봉 등반 기념 촬영을 하고 기초 교육대로 돌아왔습니다. 곧 있을 첫 외박을 기대하며 마지막 남은 기초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받았죠. 입대 후 6주 만에 나가는 첫 외박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부모님을 뵙게 된 게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던 도중 부모님께서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며 사진을 받았죠. 해당 사진은 다소 낮은 화소를 갖고 있었지만 앞서 말한 행군할 때 찍은 동영상에서 제가 나온 부분을 캡처해서 인화한 사진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로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군대에 있는 저를 걱정해 주시고 그 짧은 동영상에서 저의 모습이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직해 주셨다는 게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편집해 주신 정훈 장교님께도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폭풍 감동을 받았을 때 더 멋진 것을 준비해놨다고 하시더니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루봉 정상에서 소대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훈련 잘 받고 이렇게 영상에도 남은 걸 보니 대견하다. 아까 보여준 사진도 영상을 보여주다가 너라는 걸 알고 회사에서 사진으로 인화해서 내 친구들한테도 다들 자랑했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무한 충성을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바탕화면의 시루봉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뭐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50명 정도 되는 소대원이 찍혀있기에 부모님이 날 찾아달라는 마음으로 헬멧도 제끼고 커다랗게 V 포즈를 취한 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보이고요. 내 눈이 이상해졌나 싶어가지고 더 면밀히 확인하고자 훈련소에서 특히 친했던 동기들 한번 찾아봤는데 그들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혹시 숨겨진 동생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제가 없습니다만.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너 1대대 1중대 1소대 아니야? 네, 저 1대대 1중대 1소대 맞는데 제 모습 없고 숨겨진 형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1대대 1중대 1소대에 소속돼 있고 해군 카페에 첫 번째로 올라가 있는 사진이 1대대 1중대 1소대 사진이었던 걸로 착각하신 거였죠. 나중에 사진을 다운받아서 이름을 확인해보니 2중대 1소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미안해. 아유 다 빡빡이처럼 생겨가지고 우리도 노안이 왔는지 아유 아들 얼굴이 저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게 됐어.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3주 동안 남의 집 아들들 사진을 자신의 아들로 착각하셨고 제가 느낀 감동들이 싹 다 무너지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저희 소대 사진을 새로 찾아서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드리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끔 집에 돌아가서 군대 얘기 나오면 부모님께서는 동영상에서 제가 나온 부분을 찾았다고 제게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냐고 뿌듯해하시지만 6주 기간에 아들 안 봤다고 얼굴 까먹은 부모님이라고 서운하다고 찡찡거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기록 자체가 사라져 첨부할 수가 없고 그래도 몇 안 되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크진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치셨다고 하는데 잘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머리 다 밀고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잘 알아보기가 힘들죠. 사실 밖에 있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뭐 만든다든지 뭐 머리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뭐 더벅머리로 있다든지 보통 머리를 그냥 덮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20대 초반이면 근데 이제 머리를 막 3mm 막 무슨 6mm 5mm 이래가지고 싹싹 빡빡 깎고 나면은 보통 훈련소에 가서 사진 찍은 얼굴들 보면 그게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썹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고 그리고 눈 그냥 점 2개 찍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훈련소 때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우선 운동을 개빡세게 시켰어요.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단 전체 그 테두리를 도는 그런 구보를 갑자기 무슨 대회한답시고서 구보를 엄청 뛰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게 너네 이거 끝나면 라면 먹여줄 거니까 멋있게 뛰어라 막. 그래서 막 그 구보 뛰는 거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 근데 그 구보 뛰는 거 사진은 뭐 남은 것도 없고 뭐 애들 완전 지쳐가지고 죽을라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라면을 먹이더라고요. 점심 먹기 전에 라면을 갑자기 미친 듯이 먹이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여.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침하라고 갑자기 명령 내려와서 다 오침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오침하고 제 기억으로는 2시간인가 진짜 꿀같은 잠을 잤죠. 다들 엄청 피곤하니까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 막 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라면 먹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탱탱 부어있는데 이제 그 상태로 갑자기 사진사 아저씨 왔다고 다 앉으래. 애들 막 다 눈탱이 막 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다 이러고 사진 찍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고 찍나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훈련 중반쯤이었는데 좀 살쪘던 애들 살이 막 빠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려고 집에 사진을 그렇게 다들 찍었더라고. 장난 아니었지. 눈이 안 떠졌었어 그때. 또 옛날 생각이 좀 가끔씩 나네요.